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와 함께 옛날 동화의 세계로 돌아가서 따뜻하고 편안한 밤을 즐겨보아요. 이야기 1. 금도끼, 은도끼. 옛날 옛적. 깊은 산골 마을에 마음씨가 소나무처럼 곧고 정직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비록 집은 가난하여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빠듯했지만 그의 마음만은 세상 누구보다 부유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지게를 짊어지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유일한 재산은 손때 묻은 낡은 쇠도끼 한 자루뿐이었습니다. 그에게 이 쇠도끼는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 늙으신 어머니를 봉양하고 생계를 이어가게 해주는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나무꾼은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좋은 나무를 구하기 위해서였죠. 땀을 뻘뻘 흘리며 한참 동안 나무를 하던 그는 잠시 쉬기 위해 시원한 연못가에 앉았습니다. 맑고 투명한 연못 물을 보니 갈증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는 연못 물에 손을 씻고 물을 한 모금 마시려 허리를 굽혔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손에서 그만 쇠도끼가 미끄러져 풍덩 소리를 내며 깊은 연못 속으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무꾼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유일한 밥줄이었던 도끼를 잃어버렸으니 당장 내일 아침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늙으신 어머니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는 연못가에 주저앉아 아이고 내 도끼야. 이제 나는 어찌 산단 말이냐 하며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구슬픈 울음소리가 산골짜기에 메아리쳤습니다. 한참을 울고 있을 때 갑자기 연못의 수면이 잔잔하게 흔들리더니 그 한가운데에서 눈부신 빛과 함께 백발의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산신령이 나타났습니다. 산신령은 인자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젊은이야, 어찌하여 이리도 슬피 우느냐? 나무꾼은 눈물을 닦으며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산신령님, 제가 실수로 소중한 쇠도끼를 연못에 빠뜨렸습니다. 저에게는 전 재산과도 같은 것인데 이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산신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너의 딱한 사정을 알겠노라. 내가 너의 도끼를 찾아주마. 잠시만 기다리거라. 산신령은 연못 속으로 사라졌다가 잠시 후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햇빛을 받아 눈이 부실 정도로 번쩍이는 금도끼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도끼가 내 도끼더냐? 나무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산신령님. 제 도끼는 그렇게 번쩍이는 금도끼가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쇠도끼일 뿐입니다. 산신령은 나무꾼의 정직함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시 연못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이번에는 영롱한 달빛처럼 은은하게 빛나는 은도끼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도끼가 내 도끼더냐? 나무꾼은 이번에도 망설임 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산신령님. 제 도끼는 저렇게 아름다운 은도끼가 아닙니다. 낡고 볼품없는 쇠도끼입니다. 산신령은 나무꾼의 변치 않는 정직함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연못 속으로 들어갔다가 마침내 나무꾼이 잃어버린 낡은 쇠도끼를 찾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 쇠도끼가 내 도끼가 맞느냐? 나무꾼은 그제야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기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저의 쇠도끼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산신령님. 산신령은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참으로 정직한 젊은이로구나. 너의 정직한 마음에 내가 크게 감동하였다. 너의 쇠도끼는 물론 내가 상으로 이 금도끼와 은도끼도 함께 주겠노라. 산신령은 금도끼, 은도끼, 그리고 쇠도끼까지 모두 나무꾼에게 건네주고는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나무꾼은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산신령에게 몇 번이고
허리를 굽혀 감사 인사를 드리고는 3개의 도끼를 소중히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나무꾼은 늙으신 어머니를 잘 모시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 소문은 곧 이웃 마을에 사는 욕심 많은 나무꾼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는 착한 나무꾼이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에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고 못할 게 뭐람. 욕심쟁이 나무꾼은 일부러 낡은 쇠도끼를 들고 착한 나무꾼이 말한 그 연못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연못에 도착하자마자 일부러 쇠도끼를 풍덩 소리가 나게 연못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엉엉 소리를 내며 거짓으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 산신령이 나타나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그리 슬피 우느냐? 욕심쟁이 나무꾼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실수로 아주 귀한 도끼를 연못에 빠뜨렸습니다. 산신령은 연못 속으로 들어갔다가 번쩍이는 금도끼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금도끼가 내 도끼더냐? 욕심쟁이 나무꾼은 침을 꿀꺽 삼키며 외쳤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제 금도끼입니다. 어서 주십시오. 그 순간 산신령의 인자하던 얼굴이 순식간에 무섭게 변했습니다. 이 괘씸하고 거짓말쟁이인 놈, 어찌 감히 나를 속이려 드느냐? 산신령은 크게 노하며 호통을 쳤습니다. 너의 거짓된 마음에는 벌을 받아 마땅하다. 산신령은 금도끼를 든 채 그대로 연못 속으로 사라져버렸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욕심쟁이 나무꾼은 금도끼는커녕 자신이 일부러 던져 넣었던 쇠도끼마저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은 욕심 때문에 소중한 것까지 모두 잃게 된 것을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이야기 2. 수다쟁이, 아내와 금항아리. 옛날, 아주 먼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말수가 거의 없는 나무꾼 아저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저씨는 하루 종일 나무를 해와도 한마디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저씨에게는 완전히 반대 성격의 아내가 하나 있었죠. 여보, 오늘 산에서 나무하느라 힘들었지요? 아,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오늘 장터에 갔더니, 글쎄. 아내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입을 열고 밤에 잠을 잘 때까지 수다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두고 수다쟁이 아주머니라고 불렀죠. 그러던 어느 날 아저씨가 조용히 밥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아이고, 저렇게 매일같이 떠들면 언젠가는 무슨 일이 생기고 말 거야. 하지만 수다쟁이 아내는 남편이 말이 없는 것도 자기가 수다가 많은 것도 개의치 않았죠. 여보,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도 아무 말도 안 하리요. 아이고. 하긴 뭐 나는 말하는 걸로 마을에 소문이 났다지 뭐예요? 그렇게 두 사람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수다와 침묵이 나란히 흐르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나무꾼 아저씨가 깊은 산속에서 나무를 하다가 우연히 금으로 된 항아리를 발견하게 되었죠. 아이고, 이게 뭐야? 금항아리잖아. 아저씨는 깜짝 놀라 항아리를 숨기며 생각했어요. 아이고, 이걸 아내에게 말하면 분명 온 마을에 소문이 퍼질 텐데, 마누라가 절대로 말하면 안 될 텐데. 나무꾼은 집으로 돌아가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꼭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되는 것이오. 아이고, 무슨 일이에요? 생전 말도 없던 사람이 오늘은 무슨 바람으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지 원트. 아무튼 걱정 말고 어서 말해봐요. 사실은 오늘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글쎄, 금항아리를 발견했다오. 아이고, 뭐라고요? 아무튼 여보, 마누라, 절대로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될세. 아이고, 걱정 마세요. 제가 얼마나 입이 무거운데. 하지만 그날 밤 아내는 입이 근질근질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고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렸죠. 아이고,
세상에 금항아리라니. 우리는 이제 부자야. 아이고, 이걸 누구한테 자랑을 하나? 다음 날 아침, 아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집안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어요. 말하고 싶어 입이 간질간질해서 미칠 지경이었죠. 그러다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참자. 이걸 말하면 안 되는 거야. 뭐? 그런데 바로 그때 대문 너머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웃에 사는 늙은 노파가 지게를 지고 느릿느릿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래? 저 할머니는 입이 무겁다고 소문이 났어. 내가 말을 해도 평생 비밀을 지켜줄게야. 아내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 참지 못하고 대문을 벌컥 열었어요. 아이고, 할머니, 안녕하세요. 짐이 무거우시지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아이고, 오늘은 이 집안이 조용하다 했더니 역시나 이렇게 얼굴을 보여주는구먼. 그런데 무슨 할 말이 있어 내 얼굴을 그리 많이 쳐다보는가. 아이고, 할머니,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절대 비밀이니 아무에게도 말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지요? 그러자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고, 말해보게. 내 입은 무덤이야. 아무한테도 말할 리가 없지. 할머니의 말을 듣자마자 아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할머니에게 말하고 말았어요. 아이고, 할머니, 사실은요. 어제 우리 남편이? 글쎄, 산에서 금항아리를 주웠대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더니 되물었습니다. 앵이, 금항아리. 아이고, 그럼 진짜 금으로 된 항아리를 말하는 거요? 아이고, 할머니, 목소리를 좀 낮추세요. 아무도 들으면 안 됩니다. 아내는 숨을 몰아쉬며 그제서야 두 손으로 입을 감쌌어요. 아무튼 할머니, 이것은 비밀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시면 안 돼요. 아셨지요? 아이고, 걱정 마시게. 입을 꼭 다물고 있을 테니. 그런데 바로 그때 담장 너머로 귀를 쫑긋 세우고 듣던 아이 둘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금항아리래. 그리고 그날 저녁 마을 전체는 금항아리 이야기로 시끌벅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게 이 마을 저 마을로 퍼져나갔어요. 아이고, 소문 들었나? 글쎄, 나무꾼이 금항아리를 발견했다네. 그거 어디서 찾았대요? 혹시 나무꾼네 집에 금이 쌓여 있는 것이 아니오. 이웃집 아주머니부터 장터 아저씨, 심지어 우물가에서 놀던 아이들까지 모두들 웅성웅성 수근수근 이야기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장터에서는 상인들이 물건도 팔지 않고 서로 입을 모아 수다를 떨었어요. 아이들은 골목에서 금항아리 보물 찾기를 하자며 놀고 있었죠. 그리고 소문은 더욱더 번져 어느새 마을 이장님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데 사또에게 보고를 드려야겠다. 그렇게 이장은 직접 관하로 달려가 사또에게 고했죠. 사또, 큰일 났습니다요. 저 아래 마을에서 금항아리를 발견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요. 사또는 탁자를 쾅 치며 외쳤죠. 아니, 금항아리라고? 그게 진짜라면 나라의 물건이 아닌가. 당장 조사하도록 하여라. 사또는 포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포졸들이 커다란 수레를 끌고 나무꾼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몰려들어 구경하기 시작했죠. 여기 금항아리가 있다지? 어서 당장 내놓거라. 포졸들이 소리쳤어요. 나무꾼은 깜짝 놀라 어리둥절했고 아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나무꾼은 원망 어린 얼굴로 아내를 바라보았죠. 아내도 미안한 마음에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아이고, 포졸 양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포졸들은 집안 구석구석을 이 잡듯 뒤지기 시작했어요. 방구석이며 창고, 뒤뜰, 장독대까지 모두 조사했죠. 그리고 마침내 장독대 뒤 나무 아래에서 항아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것은 금빛으로 번쩍거리는 항아리였죠. 이거다.
바로 이 항아리가 틀림없다. 그런데 포졸들이 자세히 보니 그것은 금으로 된 것이 아니라 금빛 칠을 한 낡은 항아리였어요. 에이, 이게 뭐야? 금항아리라더니 그냥 금칠한 항아리잖아. 포졸들은 어이없어 하며 사또에게 보고했습니다. 사또도 어이가 없어 고래고래 소리를 쳤죠. 이게 무슨 짓들인가. 헛소문에 다 같이 놀아나다니. 마을 사람들도 모두 허탈해하며 수제 수다쟁이 아주머니를 어이없게 쳐다보았습니다. 아내는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었어요.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사실 이 모든 일은 나무꾼이 꾸민 일이었습니다. 아무 말이나 거침없이 해대는 아내가 걱정되어 이참에 버릇을 단단히 고쳐주리라 마음먹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 나무꾼의 집은 아주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다시는 아무 말이나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남편이 말이 없던 이유도 조용히 살아가던 사람들의 마음도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방 안에서 남편이 국을 드는 소리가 들렸죠. 잠시 후 나무꾼은 아무 말 없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 한 그릇을 아내에게 건넸어요. 어서 먹게. 그 짧은 한마디가 아내에게는 커다란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울컥하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여보, 미안해요. 이제는 제가 말을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두 부부는 처음으로 아무 말도 없이 밥을 먹었죠. 그리고 그날 이후 수다쟁이 아내는 전처럼 수다를 떨지 않았어요. 아침이면 남편에게 밥을 내어주고 조용히 마당을 쓸고 하늘을 올려다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어요. 수다쟁이 아주머니가 말이 없어졌대. 아이고, 혹시 병이 난 게 아니야? 하지만 수다쟁이 아내는 그저 부드럽게 웃을 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말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즐거워졌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가을이 깊어갈 무렵이었죠. 벼가 황금빛으로 익어갈 무렵, 그 마을엔 이상하게 비가 거의 오지 않았어요. 우물은 바닥을 드러냈고 밭은 쩍쩍 갈라져 사람들의 얼굴에도 그늘이 드리워졌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무꾼네 밭은 푸르고 싱싱한 거예요. 고추는 빨갛게 익어가고 배추와 무는 튼실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저 집은 어떻게 저리 잘 자라나? 그 집 아주머니가 말을 안 하니 하늘이 감동했나? 마을 사람들은 반은 농담처럼 반은 진심으로 수군대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더운 날, 이장이 직접 찾아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수다쟁이 아주머니, 무슨 비결이 있어 이렇게 농사가 잘 되는 것이오? 그러자 아내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이고, 별거 없습니다. 그저 서로를 아끼고 말을 아꼈더니 서로에 대한 믿음이 커지더이다. 그래서 묵묵히 내 할 일을 잘했더니 좋은 일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지요. 그렇게 수다쟁이 아내의 말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아내는 남편에게 조심히 다가가 말했죠. 여보, 나는 이제 알겠습니다. 말이 많다고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조용하다고 모르는 것도 아니라는 걸요. 그렇게 그들의 집에는 말은 줄었지만 웃음은 훨씬 더 많아졌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이해와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그 후로 마을에는 평화로운 변화가 찾아왔죠. 마을 사람들은 수다보다는 배려를, 말보다는 마음을 먼저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진짜 금 항아리는 따로 있었던 게야. 바로 그 수다쟁이 아내의 마음속에 말이야. 이렇게 말이죠. 이야기 3.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아주 먼 옛날 신라의 경문왕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임금님은 어질고 현명하여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지만 그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주 큰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임금님의 귀가 날 때부터 길쭉한 당나귀의 귀를 닮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임금님은 이 사실이 너무나 부끄러워 항상 커다란 관으로 귀를 가리고 다녔습니다. 이 비밀은 오직 임금님의 머리를 손질하는 복두장, 즉 모자 만드는 장인 한 사람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의 복두를 만드는 장인은 대대로 그 기술을 이어온 가문 출신으로 입이 무겁고 충성심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임금님의 비밀을 본 후 절대로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발설해서는 안 된다는 엄명을 받았습니다. 만약 비밀을 누설하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이 비밀을 가슴속에 묻고 살기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비밀을 혼자만 알고 있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터져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길을 가다가 당나귀만 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리기만 해도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는 점점 야위어가고 병이 들 지경이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된 복두장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답답해서 병이 나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비밀을 누설하면 임금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고 가문 전체가 화를 입을 수도 있었습니다. 며칠을 끙끙 앓던 그는 마침내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냈습니다. 사람에게 말할 수 없다면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외치면 되지 않을까. 그는 새벽 일찍 일어나 아무도 찾지 않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도림사라는 절터가 있었고 그 주변은 온통 빽빽한 대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사방을 둘러보아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대나무 숲 한가운데로 들어가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말을 터뜨렸습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그는 목이 터져라 몇 번이고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수십 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것처럼 속이 후련해졌습니다. 그는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산을 내려왔고 그 후로는 다시 건강을 되찾아 맡은 일에 충실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임금님도 복두장도 그날의 일을 까맣게 잊고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림사 대나무 숲 근처에서 바람이 불 때마다 기이한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마치 누군가 노래를 부르는 듯한 소리는 바람을 타고 온 나라에 퍼져나갔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번져 마침내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은 진노했습니다. 그는 당장 복두장을 잡아들여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 감히 과인의 비밀을 누설하여 온 백성이 알게 하였느냐? 복두장은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며 아뢰었습니다. 전하, 소인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 비밀을 말한 적이 없사옵니다. 다만 너무 답답하여 몇 해 전 도림사 대나무 숲에 가서 혼자 외친 적은 있사옵니다. 임금님은 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당장 그 대나무를 모두 베어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신하들이 대나무를 베어내자 신기하게도 그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임금님은 그제야 마음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나무를 베어낸 자리에 산수유나무를 심었는데 얼마 후 그 산수유나무에서도 똑같은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은 이제 모든 것을 체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을 더 이상 숨기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이 사실을 당당하게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임금님은 그 후로 일부러 귀가 잘 보이는 얇은 관을 쓰고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리던 백성들도
자신의 약점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드러내는 임금님의 모습에 더 큰 존경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대나무 숲에서도 산수유나무에서도 그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아무리 깊이 숨기려 해도 언젠가는 드러나게 마련인 비밀의 속성과 자신의 단점을 감추기보다 솔직하게 인정하는 용기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야기서 우렁이 각시 아주 먼 옛날 한적한 시골 마을에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가난한 총각이 있었습니다. 총각은 마음씨가 착하고 부지런했지만 너무 가난하여 장가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논에 나가 땀 흘려 일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어느 날 총각은 여느 때처럼 논에서 김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논두렁에서 유난히 크고 예쁜 우렁이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영롱한 빛깔을 띤 우렁이가 어찌나 예쁘던지 총각은 차마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우렁이를 집으로 가져와 커다란 물독에 넣어두고 매일 신선한 풀을 넣어주며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총각이 힘들게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누가 차렸는지 모를 따뜻한 밥상이 항상 차려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맛있는 밥과 구수한 국, 그리고 정갈한 반찬까지 마치 새색시가 차려놓은 듯한 밥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늙으신 어머니가 힘든 몸을 이끌고 차려주신 것이라 생각했지만 어머니는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같이 이런 일이 반복되자 총각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매일 나를 위해 이렇게 맛있는 밥을 차려주는 것일까? 그는 이 비밀을 꼭 밝혀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총각은 평소처럼 논에 일하러 가는 척 집을 나섰다가 몰래 집 뒤에 커다란 나무 뒤에 숨어 집 안을 엿보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리자 정말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가 아끼던 물독에서 그가 주워온 우렁이가 스르르 기어 나오더니 아름다운 처녀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처녀는 익숙한 솜씨로 부엌으로 들어가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총각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 볼을 꼬집어 보기도 했습니다. 처녀의 아름다운 모습에 넋을 잃고 바라보던 총각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낭자, 당신은 누구신데 매일 저를 위해 밥을 지어주시는 겁니까? 갑자기 나타난 총각을 보고 처녀는 깜짝 놀라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녀는 다시 우렁이 껍데기 속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총각이 재빨리 그 껍데기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갈 곳을 잃은 처녀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본래 윤광의 딸이었으나 죄를 짓고 인간 세상으로 귀양와 우렁이의 몸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총각은 그녀의 사연을 듣고 더욱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는 처녀에게 진심으로 청혼했습니다. 비록 저는 가난하지만 낭자를 평생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부디 저의 아내가 되어주십시오. 처녀는 총각의 착하고 순박한 마음에 감동하여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총각은 꿈에 그리던 아름다운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렁이 각시는 살림 솜씨도 뛰어나고 마음씨도 고와 늙은 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집안은 언제나 웃음꽃이 피어났고 총각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렁이 각시는 남편에게 한 가지를 신신당부했습니다. 서방님, 제가 아직 하늘의 벌을 다 받지 못했으니 부디 제가 완전히 인간이 될 때까지는 다른 사람에게 제 모습을 보이지 말아주세요. 특히 고을 원님의 눈에 띄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총각은 아내와의 약속을 굳게 지켰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비밀은 없는 법. 우렁이 각시의 아름다움에 대한 소문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가
마침내 고을의 탐욕스러운 원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원님은 소문의 주인공을 직접 보고 싶어졌습니다. 어느 날 원님은 밭에서 일하고 있는 총각을 찾아와 내기를 제안했습니다. 네, 아내가 그리도 아름답다지. 나와 밭 갈기 내기를 하여 내가 이기면 네 아내를 내게 다오. 만약 네가 이기면 내 모든 재산을 너에게 주겠다. 총각은 터무니없는 제안에 화가 났지만 원님의 권세를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시름에 잠긴 총각에게 우렁이 각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서방님. 제가 꾀를 내어드릴게요. 그녀는 맛있는 술과 안주를 준비하여 내일 원님이 밭을 갈 때 대접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다음 날 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총각은 아내가 시킨 대로 원님에게 맛있는 술과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음식 맛에 감탄한 원님은 연신술을 마셔댔고 결국 술에 취해 밭두렁에서 깊은 잠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 총각은 부지런히 밭을 갈아내기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나무 베기 내기를 제안하며 또다시 총각의 아내를 걸었습니다. 우렁이 각시는 이번에도 꾀를 내어 나무에 꿀을 발라두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다음 날 원님이 나무를 베려고 하자 수많은 벌떼가 달려들어 그를 쏘아댔고 총각은 손쉽게 내기에서 이겼습니다. 2번이나 망신을 당한 원님은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내기는 없다며 군사들을 이끌고 강제로 우렁이 각시를 빼앗으러 왔습니다. 총각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힘없는 농부 혼자서는 군사들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우렁이 각시는 결국 원님의 가마에 실려 관아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가마 안에서 우렁이 각시는 슬픔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작은 병을 꺼내 자신의 몸이 푸른새로 변하게 하는 약을 마셨습니다. 가마가 관에 도착했을 때 그 안에는 아름다운 각시 대신 푸른 새 한 마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새는 가마 문이 열리자마자 푸드덕 날갯짓을 하며 하늘로 날아올라 남편이 있는 집 쪽으로 슬피 울며 날아갔습니다. 아내를 잃은 총각은 매일같이 하늘을 보며 슬피 울다가 그만 병이 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죽은 후 그의 무덤께서는 한 마리의 푸른 새가 매일같이 찾아와 구슬프게 울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새가 우렁이 각시의 넋이라고 믿었고 그 후로 새 각시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전해집니다. 이야기 5. 하늘나라 밭구경. 옛날에 어떤 사람이 벼슬을 하여 중국의 사신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그쪽 벼슬아치들과 수작을 하는데 그 중국 사람 중 하나가 아주 꼴사납게 굴었어요. 자기네 나라가 조선보다 땅덩어리가 넓고 볼만한 것도 많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아주 깔보더란 말이죠. 저 성은 길이가 만리나 돼서 만리장성이라 하지. 당신네 나라는 땅이 좁아서 저런 성을 쌓을 수도 없을 것이야. 그리고 이 탑은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한나절이나 걸리지. 당신네 나라에도 이렇게 큰 탑이 있나? 그리고 저 들판은 당신네 나라 땅덩어리를 다 합친 것보다 넓지. 저 들판에서 나는 곡식으로 10만 명은 너끈히 먹고 살 수 있다네. 이렇게 보이는 것마다 자랑하면서 으스대니 은근히 속이 뒤틀렸어요. 그까짓 거 가지고 뭘 그러나? 우리나라엔 하늘 위에 농사 짓는 밭도 있는데 그렇게 얼떨결에 거짓말을 해버렸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 허풍쟁이의 콧대를 좀 납작하게 해줘야겠다고 큰 소리 한번 친 것인데 그게 화근이 되었어요. 중국 사람이 그 말을 듣더니 깜짝 놀랐죠. 그거 참 신기하군. 당신네 나라에 따라갈 테니 하늘나라 밭구경 좀 시켜주게. 이러는 거예요. 이거 잘못 걸렸구나. 쉽지만 이제 와서 아니라고 할 수도 없으니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엎질러진 물이요. 질러놓은 불이었어요. 하늘나라 밭을 구경하겠다고 부득부득 따라 나서는 중국 사람을 데리고 우리나라에 오긴 했는데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오자마자 하늘나라 밭을 빨리 보여달라고 성화를 피웠죠.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아침에 봅시다. 그렇게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무리 생각해도 뾰족한 수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만 이불을 쓰고 누워버렸어요. 이 사람에게는 7순이 넘은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중국에 사신으로 갔다 오더니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드러누워 한숨만 푹푹 쉬고 있으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연유를 물어보았어요. 무슨 걱정이 있기에 그러고 있느냐. 아이고, 아버지, 거짓말을 한번 했다가 경을 치게 생겼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러느냐.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저렇게 되어서 큰일이 났노라 하고 고해 바쳤죠. 그러니 없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느니라. 이왕지사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빠져나갈 방도를 찾아보자. 그렇게 한참 궁리를 하더니 무릎을 탁 쳤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저렇게 해보라고 일러주었죠.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이튿날 날이 밝자마자 동네방네 다니면서 환갑 넘는 노인들과 조무래기 어린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노인들에게는 맛있는 음식을 잘 차려 대접하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부디 노래하고 춤추고 즐겁게 노십시오.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너희들은 그저 서럽게 울고 있어라. 그렇게 일렀죠. 그래서 모두들 시키는 대로 잘했습니다. 노인들이야 아침부터 좋은 음식으로 대접을 받으니 절로 흥이 나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놀았어요. 아이들이야 본디 우는 게 이리니 힘들 게 있겠어요. 목청을 있는 대로 뽑아서 엉엉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래 놓고 중국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자, 이제 하늘나라 밭을 구경하러 갑시다. 그러더니 일부러 노인들 춤추고 노는 곳과 아이들 우는 곳에 데리고 갔습니다. 중국 사람이 보니 별일이었어요. 한쪽에서는 노인들이 덩실덩실 춤추고 노래하느라 정신이 없고 한쪽에서는 어린아이들이 모여서 서럽게 울고 있으니 참 이상한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물었어요. 저 노인들은 왜 저러고 있나? 바로 그렇게 묻기를 기다리고 아들이 말했죠. 아, 그것은 다 까닭이 있지요. 하늘나라가 너무 멀어서 가는데 30년, 오는데 30년이 걸리지요. 저 노인들은 60년 전에 밭일하러 갔다가 어쩌녁에 돌아왔는데 안 죽고 살아왔다고 좋아서 저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나 뭔가? 그렇다면 저 아이들은 왜 또 저렇게 울고 있는가? 그거야! 이제 가면 60년 뒤에나 돌아올 테니 그게 서러워서 저렇게 울고 있지요. 그 말을 듣고 중국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에이, 가는데 30년, 오는데 30년이라고. 내가 지금 구경하러 나섰다가는 다 가지도 못하고 죽어버리겠군. 난 가지 않겠네. 이렇게 꽁무니를 빼니 일이 다 잘 풀렸어요. 그래서 아들은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답니다. 이야기 웍 온달과 평강공주. 고구려 평원왕 시절 평강이라는 아름다운 공주가 있었습니다. 공주는 어릴 때부터 유난히 울음이 많아 한번 울기 시작하면 좀처럼 그치질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평원왕은 농담 삼아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자꾸 울면 나중에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내버릴 것이다. 바보 온달은 당시 도성 안에서 가장 가난하고 행색이 남루하여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던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임금님의 농담에 어린 공주는 울음을 뚝 그치곤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평강공주는 어느덧 홍이가 꽉 찬 아름다운 처녀로 성장했습니다. 평원왕은 공주를 상부고씨 가문의 귀족에게 시집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공주는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아바마마, 어릴 적부터 저에게 늘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내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임금님의 말씀은 천금같이 무거운 법, 저는 온달에게 시집 가겠습니다. 평원왕은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공주야. 그것은 네가 하도 울어서 달래려고 한 농담이었을 뿐이다. 어찌 일국의 공주가 천한 바보에게 시집을 간단 말이냐? 하지만 공주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보통 사람도
한번 뱉은 말은 지키려 하거늘 하물며 만백성의 어버이신 임금님께서 어찌 약속을 어기려 하십니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왕은 크게 노했지만 공주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공주는 값비싼 패물과 보석들을 팔찌에 가득 차고 궁궐을 나와 스스로 온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온달은 앞을 못 보는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다 쓰러져가는 움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갑자기 찾아와 며느리가 되겠다는 아름다운 공주를 보고는 귀한 집 아가씨가 어찌 이런 누추한 곳에 오셨소. 내 아들은 가난하고 어리석어 아가씨의 짝이 될 수 없소. 라며 믿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온달이 땔감으로 쓸 느릅나무 껍질을 잔뜩 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공주를 본 온달은 깜짝 놀라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공주는 온달에게 궁궐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하고 부부가 되기를 청했습니다. 온달과 그의 어머니는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었지만 공주의 진심 어린 태도에 결국 그녀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날부터 공주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궁에서 가져온 폐물을 팔아 큰 기와집과 기름진 땅, 그리고 좋은 말을 샀습니다. 그리고 남편인 온달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온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마음이 착하고 용기가 있지만 배우지 못해 능력을 펼치지 못할 뿐입니다. 제가 당신을 위대한 장군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공주는 온달에게 직접 글을 가르치고 당대의 유명한 스승들을 찾아가 무예를 배우게 했습니다. 온달은 아내의 격려와 가르침에 힘입어 밤낮으로 학문과 무예를 익혔습니다. 공주가 사온 말은 나라에서 제일 가는 준마였는데 온달은 이 말을 정성껏 돌보며 기마술과 활쏘기를 연마했습니다. 몇 년 후 고구려에서는 매년 3월 3일 낭랑 언덕에서 열리는 사냥대회가 열렸습니다. 왕과 신하들이 모두 모여 사냥 실력을 겨루는 큰 행사였습니다. 온달은 공주가 마련해준 갑옷과 무기를 갖추고 이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그는 날렵한 몸놀림과 신기에 가까운 활 솜씨로 다른 장수들을 압도하며 가장 많은 짐승을 잡아왔습니다. 그의 용맹한 모습을 본 평원 왕은 그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온달이 앞으로 나아가 자신이 바로 공주의 남편 온달임을 밝히자 왕과 신하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평원 왕은 그제야 딸의 깊은 뜻과 사위의 비범함을 깨닫고 그를 정식으로 사위로 인정하며 높은 벼슬을 내렸습니다. 그 후 북주의 군대가 고구려를 침략해 왔습니다. 온달은 장군이 되어 군사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는 언제나 선봉에 서서 용감하게 싸워 적들을 물리쳤고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의 용맹함에 고구려 군사들은 사기가 충천했고 적들은 바보 온달이 아니라 고구려의 명장 온달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습니다. 평원왕이 세상을 떠나고 영양왕이 즉위하자 온달은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신라가 우리 땅인 한강 유역을 빼앗고 계리편과 중령 서쪽을 차지하였으니 신이 가서 반드시 되찾아 오겠습니다. 만약 이 땅을 되찾지 못하면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굳은 각오로 전쟁터에 나간 온달은 아단성지금의 아차산성에서 신라군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적의 화살에 맞아 장렬하게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고구려의 큰 슬픔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관을 옮겨 장사를 지내려 하는데 관이 땅에 붙어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와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이 소식을 들은 평강공주가 달려왔습니다. 공주는 남편의 관을 어루만지며 눈물로 속삭였습니다. 장군님, 이제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부디 편히 가시옵소서. 그러자 신기하게도 관이 스르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온달은 약속했던 땅을 되찾지 못하고 죽었지만 그의 이야기는
신분과 환경을 뛰어넘는 사랑의 힘과 한 사람의 믿음과 헌신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위대하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역사 이야기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야기 7. 장화 홍련전. 옛날 평안도 철산 땅에 배무룡이라는 좌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장화와 홍련이라는 두 딸을 두었는데 자매는 얼굴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마음씨도 곱고 효심이 지극하여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매의 어머니가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자 배 좌수는 허씨라는 여인을 새 부인으로 맞이했습니다. 계모 허씨는 겉으로는 인자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시기심과 질투심이 가득한 표독스러운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소생인 아들 장소혜를 낳은 후부터 전처 소생인 장화와 홍련을 본격적으로 미워하고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예쁘고 착한 두 자매는 그저 눈엣 가시일 뿐이었습니다. 허씨는 온갖 방법으로 자매를 괴롭혔습니다. 맛있는 음식은 아들 장소혜에게만 주고 자매에게는 거친 밥과 참만 주었습니다. 예쁜 옷은커녕 다 해진 누더기 옷을 입혔고 밤낮으로 힘든 집안일을 시켰습니다. 자매는 서럽고 힘들었지만 아버지가 걱정하실까봐 아무 말도 못하고 묵묵히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맏딸인 장화가 혼이 날 나이가 되었습니다. 배 좌수는 좋은 신랑감을 찾아 장화를 시집 보내려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계모 허씨는 끔찍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만약 장화가 시집을 가면 많은 재산을 혼수감으로 가져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기 아들 장소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허씨는 커다란 쥐 한 마리를 잡아 껍질을 벗기고 붉은 물감을 들여 마치 유산한 태아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한밤중에 장화가 자는 방에 몰래 들어가 이불 속에 그것을 넣어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허씨는 배 좌수에게 달려가 거짓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장화가 밤사이에 부정한 짓을 하여 아이를 낳았습니다. 배 좌수가 놀라 장화의 방으로 달려가 이불을 들추자 그곳에는 정말로 피 묻은 끔찍한 형체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장화는 기겁을 했고 배 좌수는 딸이 부정한 짓을 했다고 굳게 믿고는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계모, 허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런 수치를 당하고는 살 수 없습니다. 당장 장화를 내쫓아야 합니다. 라고 부추겼습니다. 결국 장화는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계모 허씨는 아들 장소혜를 시켜 장화를 멀리 내다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장소혜는 장화를 연못가로 끌고 가 깊은 물속으로 밀어 넣어 버렸습니다. 장화는 억울함에 몸부림치다 결국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언니의 억울한 죽음을 알 리 없는 동생 홍련은 언니가 집을 나간 후 매일같이 슬픔에 잠겨 지냈습니다. 그녀는 계모의 구박을 견디다 못해 언니가 빠져 죽은 그 연못을 찾아가 언니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하다가 결국 자신도 연못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두 자매가 억울하게 죽은 후 그 마을에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부임하는 부사고을의 원님마다 첫날 밤에 의문의 죽음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젊고 건강하던 부사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니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고 누구도 그 자리에 부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정동우라는 담력이 크고 지혜로운 젊은 선비가 새로운 부사로 자원하여 부임해왔습니다. 그는 첫날 밤 관복을 입고 촛불을 환하게 밝힌 채 동원에 앉아 밤을 새우기로 했습니다. 자정이 넘자 과연 스산한 바람과 함께 두 명의 소복 입은 여인의 원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장화와 홍련의 혼령이었습니다. 부사는 두려워하지 않고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누구이며 어찌하여 이곳에 나타났느냐? 두 자매의 원혼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들의 억울한 사연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모두 들은 부사는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약속을 받은 두 원호는 그제야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사는 즉시 배 좌수와 계모 허씨, 그리고 아들 장소혜를 잡아들였습니다. 그는 허씨가 장화를 모함하기 위해 만들었던 쥐의 사체를 증거로 찾아냈고 모든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끔찍한 악행이 드러나자 허씨와 장소혜는 사형을 당했고 진실을 외면했던 아버지 배 좌수도 벌을 받고 귀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부사는 두 자매의 시신을 연못에서 건져내어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넋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후 그 마을에는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몇 년 후 그 마을에 살던 한 선비의 부인이 쌍둥이 딸을 낳았는데 자라면서 보니 그 모습이 죽은 장화, 홍련 자매와 똑같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두 자매가 환생한 것이라고 믿었고 그들은 전생에 못다한 행복을 누리며 오래오래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권선징악의 교훈과 함께 억울한 죽음의 한을 풀어주려는 한국인의 정서를 잘 보여주는 비극적인 설화입니다. 이야기 8. 연호랑과 서녀. 신라 제8대 아달라왕 시절 동해의 바닷가에 연호랑과 서녀라는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연호랑은 어부였고 서녀는 길쌈 솜씨가 뛰어난 아내였습니다. 둘은 비록 가난했지만 서로를 깊이 아끼고 사랑하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연호랑은 여느 때처럼 바다에 나가 미역을 따고 있었습니다. 그는 커다란 바위 위에 올라가 미역을 따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바위가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란 연호랑이 내릴 틈도 없이 바위는 그를 태운 채 바다를 건너 일본의 한 섬으로 가버렸습니다. 섬에 도착한 일본 사람들은 연호랑의 비범한 모습을 보고는 이는 필시하늘이 보내주신 귀인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연호랑을 왕으로 추대하였고 연호랑은 졸지에 일본의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한편 신라에 남겨진 아내 서녀는 며칠이 지나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찾아 바닷가를 헤매다가 남편의 신발이 놓여있는 커다란 바위를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남편을 그리워하며 그 바위 위에 올라서자 신기하게도 그 바위 역시 저절로 움직여 그녀를 태우고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바위는 정확히 연호랑이 있는 그 섬에 서녀를 내려주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서녀의 등장에 다시 한번 놀라며 그녀 또한 하늘이 보낸 귀한 분이라 여겨 왕비로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연호랑과 서녀는 일본에서 다시 만나 왕과 왕비가 되어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호랑과 서녀가 신라를 떠나자 신라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해와 달이 동시에 빛을 잃고 온 세상이 칠흑끈 같은 어둠에 휩싸인 것입니다. 낮에도 밤처럼 캄캄하니 백성들은 농사를 지을 수도 길을 다닐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고 나라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왕은 신하들을 불러 이 재앙의 원인을 알아보게 했습니다. 점을 치는 일관이 아뢰였습니다. 원래 우리나라에 머물던 해와 달의 전기가 연호랑과 서녀 부부를 따라 일본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왕은 즉시 사신을 일본으로 보내 연호랑과 서녀에게 돌아와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일본에 도착한 사신은 부부를 만나 신라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연호랑은 말했습니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하늘의 뜻이니 어찌 다시 돌아갈 수 있겠소. 하지만 내 아내가 짠 고운 비단이 있으니 이것을 가져가 하늘의 제사를 지내보시오.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오. 연호랑은 서녀가 직접 짠 명주 비단을 사신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사신이 신라로 돌아와 왕에게 사실을 고하고 비단을 바쳤습니다. 왕은 사신이 가져온 비단으로
영일만 바닷가에서 하늘에 정성껏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어둠에 잠겨있던 하늘에서 다시 해와 달이 떠올라 세상을 환하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고 나라는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그 후 서녀가 짠 비단을 나라의 보물로 삼아 왕실 창고에 소중히 보관하였고 제사를 지냈던 곳을 영일현잉 리셴, 즉 해를 맞이한 고을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해와 달의 기원에 대한 신화이자 신라와 고대 일본의 교류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설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야기 9. 방귀 시합. 옛날 어느 마을에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착한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에게는 남들에게 말 못할 아주 특별한 재주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귀 뀌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한 번 힘을 주어 방귀를 뀌면 그 위력이 어마어마해서 웬만한 태풍은 저리 가라 할 정도였습니다. 처녀는 자신의 이 재주가 부끄러워 시집갈 나이가 되도록 꾹 참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마을의 부잣집 아들과 혼담이 오갔고 마침내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시집간 처녀는 행여나 자신의 비밀이 탄로 날까봐 방귀가 나올 것 같으면 온 힘을 다해 참았습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았지만 날이 갈수록 참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얼굴은 노랗게 뜨고 배는 남산만하게 불러왔습니다. 새색시의 얼굴이 날마다 수척해지는 것을 본 시부모님은 걱정이 되어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눈물을 글썽이며 사실대로 고백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사실 소인에게는 남다른 병이 있사옵니다. 방귀를 뀌지 못하면 이렇게 배가 불러오고 기운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시아버지는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얘야, 그게 무슨 병이냐? 방귀는 누구나 뀌는 생리 현상인 것을 부끄러워 말고 시원하게 한번 뀌어보거라. 시어머니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래, 괜찮으니 어서 뀌어보렴. 그래야 내 병도 낫지. 시부모님의 허락이 떨어지자 며느리는 그제야 안심하고 말했습니다. 그럼 뀌어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위력이 대단하니 모두 단단히 붙잡으셔야 합니다. 아버님은 문기둥을, 어머님은 부엌의 솥뚜껑을, 서방님은 마당의 큰 기둥을 꽉 붙잡고 계십시오. 가족들은 방귀가 새면 얼마나 세다고 저럴까 하고 웃으며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각자 자리를 잡고 기둥과 솥뚜껑을 붙잡았습니다. 며느리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그동안 참았던 방귀를 한 번에 뿡 하고 꼈습니다. 그 순간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의 방귀 소리는 천둥 소리와 같았고 그 위력에 집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문기둥을 잡고 있던 시아버지는 문짝과 함께 날아가 버렸고 솥뚜껑을 잡고 있던 시어머니는 솥뚜껑과 함께 공중으로 붕 떠올랐습니다. 기둥을 잡고 있던 남편은 기둥째 뽑혀 마당을 뒹굴었습니다. 집안의 세간은 모두 쓰러지고 깨졌으며 마당의 감나무에 달려있던 감들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간 후 가족들은 엉망이 된 집안을 보며 넋을 잃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저런 며느리를 보았나. 당장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결국 방귀 잘 뀌는 며느리는 시집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소박을 맞고 친정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이웃나라 중국에서 사신이 와서 박물장수들을 상대로 내기를 제안했습니다. 커다란 배에 온갖 귀한 물건들을 싣고 와서 방귀를 뀌어 그 배를 움직이는 사람에게 모든 물건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전국의 네로라 하는 방귀 장수들이 모두 도전했지만 아무도 배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며느리의 아버지는 옳거니 하고 무릎을 쳤습니다.
그는 당장 딸을 데리고 나루터로 갔습니다. 며느리는 배를 등지고 서서 있는 힘껏 방귀를 뿡 하고 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돛담배가 아닌 그 커다란 무역선이 바람을 만난 듯 앞으로 쑥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한 번 더 뿌앙 하고 방귀를 뀌었고 배는 순식간에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중국 사신들은 입을 쩍 벌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약속대로 배 안에 있던 모든 보물을 며느리에게 주려 했지만 배가 이미 사라져 버렸으니 줄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며느리의 놀라운 재주에 감탄하며 많은 상금을 주었습니다. 방귀 덕분에 큰 부자가 된 며느리의 소문은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소박을 놓았던 시아버지도 이 소식을 듣고는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그는 당장 며느리의 친정으로 달려가 얘야, 내가 잘못했다. 너의 그 귀한 재주를 몰라봤구나. 부디 우리 집으로 돌아와 다오. 라며 눈물로 사죄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다시 시댁으로 돌아갔고 그 후로는 아무도 그녀의 방귀를 흉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그녀의 방귀가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큰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을 해학적으로 보여주는 재미있는 민담입니다. 이야기 10. 구미호 이야기. 옛날 한적한 산길을 지나던 한 젊은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가던 중이었는데 그만 날이 저물고 말았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던 그는 산속에서 외딴 초가집 한 채를 발견하고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했습니다. 집에서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이 나와 그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선비는 여인의 아름다움에 첫눈에 반했습니다. 여인은 혼자 사는 듯 보였지만 집안은 정갈했고 음식 솜씨도 훌륭했습니다. 선비는 여인과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여인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 과거 시험도 있고 그녀의 집에서 며칠을 더 머물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깊은 사랑에 빠졌고 마침내 부부의 연을 맺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선비에게 한 가지 이상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서방님, 우리가 부부가 되려면 100일 동안 약속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100일이 되기 전까지는 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제가 밤에 무엇을 하는지 절대로 엿보아서는 안 됩니다. 선비는 사랑하는 여인의 청이였기에 기꺼이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선비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낮에는 더할 나위 없이 다정하고 아름다웠지만 밤만 되면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새벽녘에야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주변에서는 가끔 비릿한 피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밤마다 어디를 가는 것일까? 내 궁금증을 참을 수 없게 된 선비는 결국 아내와의 약속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약속한 100일이 하루 남은 99번째 날 밤. 선비는 아내가 몰래 집을 나서는 것을 보고 조용히 그 뒤를 밟았습니다. 아내가 도착한 곳은 마을의 공동묘지였습니다. 그곳에서 선비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아름다운 아내가 무덤을 파헤쳐 시체의 간을 꺼내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등 뒤로는 9개의 하얀 꼬리가 여우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인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구미호큐 웨이후, 즉 꼬리 9개 달린 여우였던 것입니다. 선비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소리에 구미호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들킨 것을 안 구미호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찌하여 약속을 어기셨습니까? 단 하루만 더 참으셨더라면 저는 완벽한 인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구미호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1000년을 묵은 여우로 인간이 되기 위해 100명의 남자의 간을 먹어야 하는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선비는 그녀가 만날 99번째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선비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그의 간을 먹는 대신 100일 동안 정체를 숨기면 인간이 될 수 있다는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된 선비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한 여인이 무서운 요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고 동시에 단 하루를 참지 못해 그녀의 소원을 망쳐버린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구미호는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 곁을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을 해치지는 않겠습니다. 당신은 제가 유일하게 진심으로 사랑했던 인간이니까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선비에게 구슬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이 구슬은 하늘의 모든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당신의 앞날을 밝히십시오. 말을 마친 구미호는 9개의 꼬리를 드러낸 채 슬픈 울음소리를 남기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선비는 홀로 남아 구미호가 남긴 구슬을 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그 후 한양으로 가 과거의 장원 급제하여 높은 벼슬에 올랐지만 평생 동안 구미호를 잊지 못하고 홀로 살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과 요괴에 이루어질 수 없는 비극적인 사랑과 약속의 중요성을 다루는 한국의 대표적인 전설입니다. 이야기 15. 깨어진 벼루. 옛날에 한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은 배운 것 없고 가난해도 배짱 하나는 두둑에서 평생 남에게 꿀리고 사는 일이 없는 위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오지랖도 넓을 만큼 넓어서 좋은 일이고 굳은 일이고 남의 큰일을 보면 제 일처럼 달려들어 참견하기를 좋아했어요. 이 사람이 사는 동네에 역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 번은 그 역졸 집 앞을 지나다 보니 안에서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들렸죠. 오지랖 넓기로 치면 둘째 못갈. 이 사람이 그걸 보고 그냥 지나칠 리가 없었습니다. 대뜸 들어가서 사정을 물었어요. 이 집에 초상 났단 말은 못 들었는데 이게 무슨 곡성이요? 그랬더니 역졸이 울다 말고 한탄하기를. 역졸의 일이라는 것이 나라의 심부름이 아니오. 우리 고을 감사가 임금님께 진상하는 벼루를 내가 맡아 대궐에 갖다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가지고 나서다가 그만 깨뜨려 버렸소. 깨진 벼루를 가져갔다가는 내 모가지가 열이라도 붙어 있지 못할 테니 어찌 통곡할 일이 아니란 말이오. 이러는 거예요. 듣고 보니 참 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궁리를 했는지. 그런 일이라면 아무 걱정 말고 나한테 맡기시오. 내가 아무 탈 없이 벼루를 갖다 주고 올 테니 어서 벼루나 내놓으시오. 이런단 말이죠. 역졸한테야 그보다 더 고마운 말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얼른 벼루를 내놓았습니다. 이 사람이 벼루를 비단보에 잘 싸가지고 어깨에 메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는 대궐로 가는 것이 아니라 딴 데로 갔어요. 어디로 갔는고 하니 그때 한창 새도가 하늘을 찌르는 정승집으로 찾아갔죠. 떵떵거리는 정승집이니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대문 앞부터 문지기가 여러 치키고 서서 잡상인을 막는다고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짜고짜 정승집 대문을 지키는 문지기들 앞에 가서 소리쳤어요. 너희들은 어서 나를 대궐로 인도하여라. 그렇게 거만이 뚝뚝 떨어지게 호령을 했습니다. 문지기들이 보니 행색도 후줄근한 시골뜨기가 보따리를 어깨에 메고 나타나서 큰 소리를 뻥뻥 치는 것이 어이가 없었어요. 너는 뭐 하는 놈인데 여기 와서 행패냐? 이 댁이 누구 댁인 줄 알고나 하는 짓이냐? 그렇게 욕을 퍼붓는단 말이죠. 그럴수록 이 사람은 더 거만하게 버티고 서서 험한 말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옥신각신 싸움이 벌어졌어요. 문지기들 여럿이 달려들어 밀고 당기고 하는 중에 그만 이 사람이 일부러 털썩 넘어지면서 대성통곡을 했죠. 아이고,
이 불안당 같은 놈들이 임금님 벼루를 깨뜨렸네. 아이고, 아이고. 임금님. 벼루라는 말에 문지기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세도가 있는 정승댁 문지기라 해도 임금님이라는 말에는 기가 안 죽을 리가 있겠어요. 그만 겁을 먹고 정승에게 달려가 이러이러한 놈이 와서 옥신각신하다. 임금님 벼루를 깨뜨렸다고 고했습니다. 정승도 들어보니 예사실이 아닌 것 같아 이 사람을 불러들였어요. 어찌 된 일인지 자초지종을 말하여라. 아이고, 대감. 저는 아무 고을 감사의 부탁으로 귀한 벼루를 댁궐에 가지고 가는 참이었는데 이 댁 문지기 놈들이 그만 벼루를 깨뜨렸습니다요.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정승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 일이 알려지는 날에는 저한테 허물이 돌아올 것 같았어요. 저희 집 문지기들이 벼루를 깨뜨렸으니 주인한테 허물이 안 돌아올 수가 있나요? 그래서 좋은 말로 이 사람을 달래기 시작했죠. 이왕지사 일이 이렇게 된 것을 어쩌겠느냐. 내 고을 감사에게 사람을 보내 뒤탈이 없도록 해줄 터이니 너는 일을 모르는 것으로 하고 그만 내려가도록 하여라. 이쯤만 돼도 얼마나 좋겠어요. 죽을 목숨 하나를 살려놨으니 더 바랄 게 없었죠. 그런데도 이 배짱 좋은 사람은 거기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감께서 뒤탈이 없도록 해주신다니 고맙습니다만 만약에 이 일이 임금님께 알려지는 날이면 제 모가지가 100개라도 살아날 가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길로 아주 멀리 가서 숨어 살아야겠습니다. 그런데 당장 노자가 없어 한 걸음도 뗄 수가 없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러고 능청을 떨었죠. 그러니 정승이 어떻게 하겠어요? 돈이나 넉넉히 쥐어줄 수밖에요. 그렇게 해서 애매한 목숨 하나 구하고 저도 횡재를 해서 잘 살았다는 이야기랍니다. 이야기 12. 김선달. 대동강 물을 팔다. 조선시대. 평양에 김선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비상한 머리와 재치, 그리고 남다른 배짱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권력과 재물을 탐하는 양반이나 부자들을 기발한 꾀로 골탕 먹이는 것을 즐겼는데 이 때문에 천하의 사기꾼이라는 별명과 함께 서민들에게는 통쾌함을 안겨주는 영웅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김선달의 여러 일화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대동강 물을 판 사건입니다. 어느 날 김선달은 평양의 대동강 나루터에서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한양에서 온 부유한 상인들이 거들먹거리며 나루터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평양의 경치를 구경하며 평양은 경치는 좋으나 돈 벌 만한 것은 없구나라며 시골 사람들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김선달의 머릿속에 기가 막힌 생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는 일부러 물지개꾼들을 몇 명 고용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침 일찍부터 대동강 물을 퍼서 분주하게 어디론가 나르는 척했습니다. 며칠 동안 이런 행동을 반복하자 한양 상인들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상인 하나가 김선달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매일 아침 그 많은 물을 퍼서 어디로 나르는 것이오? 김선달은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큰 비밀을 말해주는 것처럼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Sweet. 이건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되는 것이오. 사실 이 대동강 물은 내 소유인데 내가 물값을 받고 사람들에게 팔고 있소. 상인은 어이가 없선다 없어 사버버버습니다. 아니, 강물을 판다니.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소? 김선달은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양반, 뭘 모르시는군. 주인이 있는 물건을 허락 없이 쓰면 도둑질이 아니오. 이 대동강의 주인은 바로 나, 김선달이란 말이오. 저기 물지개꾼들이 나에게 돈을 내고 물을 사 가는 것 좀 보시오. 김선달이 손짓하는 곳을 보니 정말로 물지개꾼들이 물을 퍼갈 때마다 김선달에게 엽전 몇 입씩을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들은 김선달이 미리 고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상인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강물만 팔아도 저렇게 돈이 들어온단 말이지. 욕심이 생긴 상인은 김선달에게 솔깃한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시오. 그렇다면 그 대동강물을 내게 파시오. 내가 후한값을 쳐주겠소. 김선달은 일부러 튕기는 척했습니다. 아이고! 이 대동강은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데 어찌 팔 수 있겠소. 상인은 더욱 애가 달아 결국 시세보다 훨씬 높은 거금인 4,000냥을 주고 대동강을 사겠다는 계약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김선달은 못 이기는 척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하룻밤 사이에 엄청난 거금을 손에 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동강의 새로운 주인이 된 상인은 의기양양하게 나루터로 나갔습니다. 그는 물을 기르러 온 뱃사공과 아낙네들을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여봐라. 이제부터 이 대동강 물은 내 것이다. 물을 쓰려거든 한 바가지에 한 푼씩 내거라. 사람들은 황당하다는 듯이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이 영감님이 노망이 드셨나? 어찌 강물을 가지고 돈을 내라 하시오. 상인은 김선달에게 받은 계약서를 보여주며 큰소리쳤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비웃었고 화가 난 뱃사공들에게 흠씬 두들겨 맞기까지 했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김선달에게 완벽하게 속았다는 것을 깨달은 상인은 땅을 치며 통곡했지만 이미 김선달은 4,000냥을 챙겨 평양을 떠난 뒤였습니다. 이처럼 김선달의 이야기는 부패한 권력과 어리석은 탐욕을 풍자하며 재치와 기지로 세상을 살아가는 민중의 지혜를 보여주는 통쾌한 해양 문학의 정수로 남아 있습니다. 하루가 끝나고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오늘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편안한 밤을 보내며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